자, 고려 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543 원칙으로 다 된다고 했습니다. 543 원칙이 뭐냐라고 한다면 5개의 권력, 4명의 왕, 3나라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5개 권력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해볼까요? 고려는 고려 문제, 또 고려 이야기는 무조건 이 5개 시대, 5개 권력 흐름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대. 어떤 시대죠? 그죠? 왕권 강화 시대. 자, 왕권 강화 시대가 있으면 왕권이 약해지는 시대도 있죠. 두 번째 시대. 어떤 시대죠? 문벌 귀족 시대. 이 문벌 귀족이란 말 자체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가문 문자에 가문 벌자를 써서 특정 가문의 귀족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특정 가문 귀족들이 특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문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누굴 무시했냐면 무신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죠. 그때부터를 무신 정권이라고 하죠. 무신 정권. 자, 근데 무신 정권은 자연스럽게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막을 내렸고, 이제 우리나라는 몽골이 나중에 원 제국이 되는데 원 제국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친원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를 권문세족의 시대다. 이런 사람들은 친원파죠. 자, 이 권문세족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원간섭기 말기에 공민왕이 등장을 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이때부터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등장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 대표적인 사람들 여기 밑에 있죠. 여기가 신진 사대부. 여기는 신흥 무인 세력들. 자, 이렇게 해서 5개 권력을 무조건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왕권 강화 시대는 일단 건국 초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왕권이 강한 시대죠. 대표적인 왕들의 업적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대로 가서 권문세족 시기가 되면 쉽게 말하면 왕권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 신권이라고 했죠. 신하들의 권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정 가문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자겸. 이 이자겸이 정권을 또 어떻게 잡고 있었냐면 자기 딸들을 왕들과 계속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왕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왕실의 장인어른으로서 권력을 오랫동안 쥐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권력을 더 크게 쥐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 이때 이 이자겸의 난이라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이 당시 문벌귀족 세력들의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 하면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보기에 등장합니다. 척준경이라는 장군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사이가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음서제도와 공음전이었습니다.
음서제도가 뭐죠, 여러분? 고려시대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종 때 생겼던 과거제도를 급제하거나 과거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음서제도를 통해서예요. 음서제도가 뭐라고 했었죠? 정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의 자제들은 특별한 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음서제도예요. 그래서 이 음서제도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였고,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음전. 모든 신하들, 모든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그 토지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 토지들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토지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이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를 많이 쌓을 수 있었죠. 재산을. 그래서 부와 이 권력을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왔던 사람들이 문벌 귀족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문벌 귀족들이 권력과 부를 어떻게 유지했냐? 그러면 음서제도와 공음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답은 크게 알겠죠? 416호 알겠죠? 아,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이제부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알겠죠? 하면은 이렇게, 알겠죠? 한 손으로.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자겸에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거의 밥 먹듯이 나오는 사건이죠. 이자겸에 난 이후에 바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 쉽게 이해하면 음, 문벌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수도였던 개경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개경파. 수도가 이제 개경이니까 개경의 모든 부와 권력, 재산이 이제 집중돼 있죠. 그래서 개경파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그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가 있었는데, 이 금나라에 대한 입장이 어땠냐? 금과 금나라와 사대 관계. 사대 관계란 건 이제 우리가 금나라를 모셨다. 금나라를 우리의 뭐 임금으로 모셨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금나라는 여진족이었어요. 여진족. 여진족은 예로부터 고려 사람들이 생각할 땐 오랑캐에 해당하는데, 이 여진족이 원래는 고려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그냥 쉽게 그냥 이길 수 있는 상대였는데, 나중에 여진족이 금나라로 성장을 하니까 이 금나라가 무서워서, 특히 문벌 귀족들은 자기들의 권력 유지나 재산을 쌓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금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려를 금나라한테 가서 갖다 바칩니다. 이자겸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로 어, 문벌 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그 묘청을 비롯한 뭐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뭘 주장하냐? 이자겸에 난 이후에 저 문벌 귀족들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 수도를 옮기자. 어디로? 서경으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 개경의 모든 부와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 그걸 분산해야 된다. 그리고 저 금나라 놈들은 원래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다. 금나라 다 정벌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묘청과 정지상은 야 우리 고려란 이름이 고구려의 이름을 딴 거 아니냐?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들인데 저 오랑캐들한테 무릎을 꿇으면 되겠냐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서경으로 천도하는 걸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풍수, 지리, 설을 근거로 해서 저 서경 땅으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서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평양. 그리고 실제로 평양은 고구려의 옛 수도였죠. 마지막 수도 평양성. 그래서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여기 나오는 거죠. 이자겸연왕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는 묘청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결국에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대표적인 이 당시 문벌귀족 중 한 명이었던 김부식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진압을 하게 돼요. 김부식. 김부식이 누군 줄 아나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책을 쓴 사람이죠. 김부식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부식을 중심으로 이제 묘청의 서경춘 운동은 진압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문벌귀족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시대하면 두 가지 사건, 이자겸연왕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순서대로 일어났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 문벌귀족 시대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이 고려 시대 때 흔히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문신과 무신. 조선 시대로 하면 문반과 무반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고려 시대는 정식으로 그 무신은 관직이 이제 높은 관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군들은 대부분 문신 출신이고 이 문신들이 항상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문신들이 이 무신들을 항상 무시했어요. 실제로 이 무신들은 대부분 농민 아니면 천민 출신이었어요. 농민 아니면 천민들이 싸움 잘해서 장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 문신들이 그 뭐 무신들을 맨날 놀리고 장난을 쳤어요. 뭐 수염도 불로 태우고 괜히 시비도 걸고 뭐 한번 싸우자고 해보고 그렇게 막 무시를 많이 당하니까 이 무신들이 너무 화가 나서 무신 정변을 일으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무신 정변. 그래서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킬 때 살아있는 문신들은 다 죽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벌귀족 시대가 막을 내리죠.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도 무신들 안에서 정권의 변화가 계속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 정권이 교체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장군들끼리.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권력 기구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이야기해요.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최충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충원. 최충원의 동그라미. 무신들 중에 거의 최초로 또 가장 오래 권력을 오래 쥐면서 조금 더 다른 무신들보다 좀 더 지혜롭게 권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일부러 거의 이제 이 당시 때는 문신이 거의 없었는데 문신들을 일부러 다시 등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아들들에게도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충원이 나중에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정치 권력기구,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고려시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겠고, 여기 보이는 중방, 중방은 원래 군사회의 기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신들의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가 됐었고, 그 중에서 경대승이 세웠던 도방은, 경대승은 이 무신 권력자 중에 굉장히 젊은 편에 20대에 속하는데, 이 중방에 가면 쉽게 말하면 늙은 꼰대 장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장수들을 중심으로 한 도방이라는 권력 기구를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이었던 최우대는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정방과 하나 더 삼별초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정방은 당시 인사기구인데 이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했었고, 삼별초는 잘 알죠. 대몽항쟁, 그 원나라 침입에 항전하기 위해 만든 게 이제 삼별초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 정권에서는 첫 번째 정권 변화가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당시 농민 천민들의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이 무신들이 원래 농민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농민 천민들도, 아니 저 사람들도 저렇게 높은 권력을 유지하는데 우리도 좀 살만한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우리를 항상 너무 차별하지 말아라. 우리 살만한 세상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이때는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만적의 난과 망이 망송의 난. 이름이 딱 들어도 뭔가 그 천민, 농민 느낌이 나죠. 만적, 망이 망소이. 이 만적은 아까 말했던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최충원의 노비.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최충원의 사노비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만정에다 찍으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주 명학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고려시대 특별행정구역이었던 향, 소, 부곡 이런 지역인데, 여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망이 망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망이와 망소이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 일어났던 농민 천민 봉기들은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이 있다. 뭐 그냥 못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신분을 좀 높여달라,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신분 해방 운동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후에 여기에 가끔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최후 때 만들어진 것 중에 정방, 삼별초, 서방이란 게 있어요. 서방. 서방은 이 당시 그 문신들의 이를테면 기숙사 같은 건데, 문신들을 등용해서 이제 정치에 좀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충원 때부터는 문신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권문세족으로 가겠습니다. 권문세족 시기에는 다른 말로 원간섭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간섭했냐? 대표적으로는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간섭했는데, 이 정동행성은 동쪽을 정벌한다는 뜻인데, 원래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침략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어서 일본 정벌을 나가요. 일본 정벌 한 두 차례까지 나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도와줘요. 근데 두 번 다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일본 정벌은 실패하는데, 일본 정벌을 위해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었는데, 일본 정벌 실패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를 우리가 하는 정치, 고려의 정치를 자기들 이제 쥐락펴락하거나 간섭을 하는 걸 내정 간섭이라고 하죠. 하기 위해서 유지됐던 게 정동행성입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의 그 지도자, 높은 관직에 다루가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 관직입니다. 그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정치적 간섭을 했다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되고,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여기 잠시만요.
여기 쓰면 좋겠네요. 여기.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 지배할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었냐? 이 당시 우리나라를 부마국화했어요. 부마국화. 부마국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모든 왕들은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했어야 됐어요. 이 당시에. 의무적으로. 그래서 원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장인 어른이 되는 거죠. 큰 어른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어야 됐다. 이 당시 왕들은 앞에 이 충자, 충땡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무조건 다 붙였어야 됐어요. 뭐 충멸왕, 충모광, 충선왕. 이 충은 충성할 충자인데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뜻이겠어요? 네, 그렇죠. 원나라한테 충성하라는 뜻에서 충땡왕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뭐 또 문화적으로도 몽골풍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몽골 스타일의 문화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뭐 옷 스타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권문세족들은 이 권문세족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철. 예전에 배운 적 있죠. 동생이 원래 기철이는 이제 노비였는데 동생이 나중에 원나라의 황후가 되죠. 기황후.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권문세족들은 주로 이때 뭐라고 하냐면 대농장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노비도 많이 소유했고 불법적으로. 대농장이란 말은 이 당시 뭐 권문세족 가문들이 갖고 있는 땅이 뭐 눈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뭐 강에서 강까지, 산에서 산까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광주광역시 통째로 전부를 뭐 한 사람이 갖고 있는다랄지 그 정도 규모로 토지를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노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권문세족 시기는 고려의 거의 말인데 고려가 망해가는 징조를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려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이 등장을 해서 공민왕이 반원자주 원나라 세력이 좀 약해질 때쯤에 반원 그리고 자주 우리나라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반원자주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내용들은 이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쓰면은 우리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은 있죠. 친원파 숙청 그리고 정동행성 정동행성 안에 이문소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이문소를 해지했다. 그리고 쌍성 총관부 수복. 쌍성 총관부는 자, 다음 선생님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 보이죠? 여기 보면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내정 간섭하고 있었는데 세 군데 지역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다스렸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쌍성 총관부, 동령부,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탐라 총관부. 여기는 이제 제주도죠. 이때 원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그 원나라는 기마민족이어서 말을 많이 키웠어요. 탐라 총관부 가서. 그래서 이때부터 제주도에 말이 많아요. 제주도 가면 조랑말이 많죠. 다 그 원나라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중간에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쌍성총관부는 끝까지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또 아까 말했던 몽골 스타일, 몽골풍을 다 폐지하게 되고 그리고 권문세족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와 노비, 특히 불법적으로 갖고 있었던 노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 만들었던 게 전민, 변정, 도감. 도감자가 보통 임시기구란 뜻입니다. 이 기구를 만들어서 이 신돈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노비를 풀어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민왕이 결국에는 이제 숙청됩니다. 죽습니다. 우리 배웠지만 공민왕이 원래 공민왕도 마찬가지로 원나라 공주랑 결혼했대. 노국대장 공주라고. 근데 그 노국대장 공주가 이제 죽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역사적으로 설에 의하면은 공민왕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 배웠었죠? 그렇죠?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랑하는 남자한테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은 비록 자기 뜻을 펼치지 못했지만 이때부터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들은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무신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문신이죠. 앞에 이렇게 신자를 다 붙인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 앞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뭐 권문세족, 무신정권, 문벌귀족 인물들도 다 관직에 있는 무신 또는 문신들이었는데 이들과는 다른 새로운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안에서도 파가 나뉘었다고 했었습니다. 정몽주와 최영 같은 사람들을 고려 안에서 개혁을 하자라는 온건파였고 정도전과 이성계 같은 사람들은 고려는 뿌리까지 썩었다. 뿌리를 뽑자라고 주장했던 급진파였죠. 결국에는 이 위화도 회군 사건 때 이성계가 이제 요동정벌을 하러 갔다가 요동정벌을 하지 않고 이제 왕명을 어기고 돌아오게 되죠. 그걸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성계를 비롯한 급진파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최영 장군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왔을 때 급진파들이 왕도 교체하게 돼요. 원래 왕이 이제 우왕이었는데 창왕이란 왕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서 끝까지 온건하게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또 죽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고려 건국이 급진파에 의해서 조선 건국이 되는데 또 조선 건국 초기에 정도전도 죽습니다. 정도전이 뭘 주장했냐면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어요. 새로운 나라 조선은 우리가 고려를 보니까 왕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왕의 권력을 뛰어난 신하들, 높은 신하들을 재상이라고 하는데 재상들에게 좀 권력을 나눠줘서 좀 정권을 그렇게 유지해 보면 어떠냐. 좀 더 합리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아까 이 당시에 거의 뭐라고 하죠? 말썽꾸러기라고 하긴 그러지만 이방원이 또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방원이 생각할 때 내가 그 다음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아주 가까운 형님이었던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이성계는 이제 이방원이 이제 하도
형이고 동생이고 선생님이고 다 죽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성계는 스스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여러분 그 말 알죠? 함흥차사란 말 알아요? 함흥차사? 이제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는데 이제 이방원이 나중에 이성계한테 자꾸 그 이제 신하들을 보내요. 차사를 보내죠. 근데 이제 이성계한테 갔던 차사들이 다 죽어서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소식이 없는 사람들, 감감무소식인 사람들을 함흥차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이 위화도 회군을 중심으로 이제 권력을 잡았었고 그 중간에 이 과전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전법이 뭐냐? 토지제도인데 쉽게 이해하면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누가 신진사대부들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그 당시 불법적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을 다 몰수해서 조선 건국에 필요한 데 쓰게 되는 법이 바로 이 과전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조선 건국이 됐다. 라는 내용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5개 권력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4명의 왕, 사왕에 대해서 해볼 텐데 사왕 중에 한 명은 이미 완전히 다 했어요. 누구죠? 사왕이 누구냐? 태, 광, 성, 공.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이 4명 왕만 알면 고려시대는 왕이 많지만 이 4명 위에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면. 그 4명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면 돼요. 자, 광종. 아까 공민왕은 이미 다 했고 이제 3명만 하면 되는데 이 3명은 왕권 강화 시기, 왕권이 높았던 시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있던 사람들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의 사기결사. 사기결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호족 통제. 그리고 북진정책, 훈요십조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기결사는 여기 그냥 옆에 여러분은 다른 데다 쓰세요. 나는 그냥 여기 쓸게요.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결혼정책, 사성정책. 이 당시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는데 태조도 마찬가지로 호족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호족들을 좀 견제해야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심관제도는 당시 지방에 있던 호족들은 그 중에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지방을 다스리는 향리가 됐었는데 그 향리를 임명할 때 사신관이라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향리를 이제 추천해서 이제 향리가 되게 되는데 사신관을 뽑아놓고 사신관이 향리를 뽑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혹시 지역에서 향리,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에 사신관, 그 향리를 임명했던 사신관을 죽여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반란의 싹을 자르는 거죠. 그게 사신관 제도고, 기인 제도는 각 지역에 있는 이제 호족들의 자제들을 이제 수도 가까운 데 살게 하면서 이제 있다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질 제도입니다. 막 인질처럼 못 살게 굴고 있는 건 아닌데 가까이서 살게 하는 거죠. 수도 가까운 데서. 그리고 이 왕건이 태조 왕건이 또 회유책으로서도 이 두 개는 이제 약간 회유책이죠. 당근과 채찍에서 당근. 그래서 이 당시 결혼 한 29번 정도 했는데 결혼을 많이 해서 다 가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리고 사성 정책. 쉽게 말하면 왕씨라는 이름을 성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포섭을 했던 거죠. 그게 태조의 업적 중에 호족 통제 정책. 그리고 태조는 이 고려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좀 더 가지길 바래서 좀 더 북진 정책, 북쪽을 정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경,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또 다른 수도로 임명을 해요. 제2의 수도로. 그래서 이름을 서경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때 백성들을 위해서 훈요십조라는 약간 유언 같은 걸 남겼어요. 왕 통치에 필요한 십계명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광종의 업적 두 가지.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도. 이 두 가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노비 안건법은 좀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제도고, 과거제도는 이때 원래 과거제도 전에는 관직에 오를 때는 이런 제도가 없이 그냥 이제 물려받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실력을 통해서 이제 신하들을 뽑게 된 거죠. 광종은 대표적인 왕권 강화를 시키는 왕위입니다. 둘 다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는데, 노비를 풀어준다는 건 귀족들의 재산을 결국엔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제도라는 건 이제는 무조건 집안이 잘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신하를 뽑아보겠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신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종하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최숙로. 최숙로와 성종은 거의 부부처럼 항상 같이 나와요. 최숙로는 이 당시 유학자인데, 최숙로가 유교적인 통치 이념을 기초로 해서 건의사항 28개를 올려요. 시무 28조. 이거는 유교적인 통치 이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고려가 유교적 통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시무 28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전국의 12곳의 중요한 지역을 전부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한다. 그리고 향리제라는 걸 실시한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향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 육부제. 이성 육부제는 이성 육부제가 뭐냐면, 이거는 조선이네. 이게 가끔 나오는 건데, 고려의 중앙 통치 제도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두 개의 성과 육부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성 육부라고 합니다. 고려의 중앙 통치 제도를. 여기 보면은 이 내용들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이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는 두 성 밑에 육부, 실무 행정을 하는 육부가 있었다. 그리고 가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어사대 기억해야 됩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아까 여기 말했었죠. 중방, 무신들의 최고회 기구다. 군사회 기구죠.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사, 조선시대 3사랑은 다른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회계를 담당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중추원은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 비서기관입니다. 왕을 보좌하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바로 도병마사. 국방 군사 문제를 다루는 도병마사가 있었다. 이건 임시기구인데, 이 도병마사가 나중에 권력이 점점 막강해져요. 나중에 이름이 뭐 도평의사사 또는 도당이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그리고 법 제정을 하는 식목도감이라는 권력 기구가 있었다라는 내용 정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성육부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세 왕의 업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 4 했으니까 3, 세 명이 적이 있는데, 세 명의 적은 우리가 이제 잘 알죠. 이 당시 고려 전기에는 누가 주로 있었냐? 거랑, 그 다음은 여진, 그 다음은 몽골.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 순서대로 거란, 여진,
몽골이 있었다. 초반에는 이제 거란이 나중에 이제 요나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거란이 이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 세 번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 쉽게 말하면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쳐들어온 거란한테서 땅을 얻어요. 강동 6주를. 그리고 2차 침입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양주 장군이 막았고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세트로. 그리고 이 당시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이제 거란을 막고 나서 하도 이 거란족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 강감찬의 건의로 천리장성이라는 걸 쌓게 됩니다. 그 높고 긴 장성을 이제 세우게 돼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족이 자꾸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백성들을. 그래서 이 당시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누구죠? 윤관이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윤관의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이 그래서 여진족을 소탕해서 땅을 얻어내죠. 정리합니다. 동북 구성을 얻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진족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근데 나중에 중요한 건 이 여진족이 나라가 커져서 금나라가 돼요. 금나라. 이 금나라가 됐을 때는 바로 아까 설명했던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비록 여진족일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갖고 놀았지만 금나라한테 고려를 갖다 바칩니다. 그 4대 관계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근데 또 이 중원의 주인이 또 바뀌게 돼요. 바로 몽골이 침입을 하게 된 건데, 몽골은 나중에 이제 칭기스칸이 세운 거대한 원제국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제 원나라는 이름 나중에 바뀌죠. 그래서 이 몽골이 침입했을 때 가끔 뭐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일단 써보세요. 강동해역. 이 원나라 몽골이 침입하는 배경인데 강동해역, 저고요 피살 사건. 이 두 가지가 이제 배경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한 6차례 정도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몽고에 우리가 이긴 적이 많지는 않는데 2차 침입 때 가끔 등장하는 처인성 전투에서 김윤후라는 사람이 적장 살리타를 이제 사살하면서 한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왕과 신하들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 이 몽골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말은 잘 타는데 말만 타다 보니까 배는 잘 못 타요.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육지로 연결됐지만 천도는 수도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40년 정도를 버티다가 섬에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돼요. 개경으로 수도가 돌아옵니다. 개경환. 이건 다른 말로 항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험에 많이 나오죠. 바로 삼별초의 대몽 황제. 이제 뭐 진도, 제주도 이런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끝까지 삼별초가 싸우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아까 최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원간섭기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고려 말에 가면 홍건적과 왜구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는 홍건적 밑에서는 왜구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홍건적과 왜구를 소탕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주로 신흥 무인 세력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성계 장군이나 최영 장군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좀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고려 전기 모습인데 보는 것처럼 자 보이죠? 여기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있었고 이쪽은 여진이 있었고 고려는 이 당시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이 거란과 여진의 괴롭힘에 항상 주로 힘들게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던 강동 이쪽 지역에 강동 육주가 있고 이쪽에 동북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진족이랑 싸워서 동북 구성, 거란이랑 해서 강동 육주를 얻었다고 했죠. 이 당시 서희가 협상을 할 때도 이제 거란한테 뭐라고 했냐면 거란은 어쨌든 고려와 관계 유지를 하고자 해서 쳐들어왔던 건데 좀 교역을 트고자 그래서 우리가 너네랑 이렇게 거래를 못했던 이유는 거래를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진족이 우리 가로막고 있다. 여진족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여기에 있는 강동 유주 땅을 오히려 줘라. 그럼 우리가 여기를 정리해서 너희들과 교역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협상을 해서 강동 유주를 오히려 얻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여진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진족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로 커지냐라고 하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이제 이 정도로까지 성장을 해요. 이게 여진족이 세운 나라예요. 금나라. 그래서 완전히 중원을 다 차지해버렸죠. 거란뿐만 아니라 그 송나라도 지금 아래만 남고 엄청나게 영토가 넓어졌죠. 이게 바로 금나라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자겸도 무서워서 나라를 갖다 바쳤던 거였죠. 그리고 금나라 이후에는 몽골이 등장하는데 몽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칭기스칸이 거대 제국을 세워요. 우리나라가 뭐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당시 몽골의 영토입니다. 자, 보세요. 고려 여기 있죠? 네. 고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지금 몽골의 영토가 보이나요? 지금 한참 시끄러운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여기 우크라이나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이게 바로 그 칭기스칸이 세운 그 몽골의 제국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나라였어요. 이쪽 지역을 다스리던. 그래서 뭐 우리도 뭐 피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명나라로 이 당시 원나라가 자연스럽게 망하고 명나라가 등장합니다. 명나라. 그래서 고려 말을 보통 고려 말을 고려 이 중원 중국에서는 원, 명, 교책이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때다. 그래서 조선으로 바뀔 때 여기도 자연스럽게 명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행정구역 하면은 오도 양계라고 기억해야 돼. 행정구역이라면 지금으로 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런 모든 것들을 행정구역이라고 하는데 전국을 5개의 도와 양계는 2개를 뭐 북계와 동계라고 해서 2개의 계, 양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총 7구역으로 행정구역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양계 지역은 북방에 있는 이 군사 지역으로 해서 특별 행정구역으로 놔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토지 제도가 역분전에서 전시과가 됐다. 역분전은 고려 초기에 그 고려를 세우는데 건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줬던 토지 제도가 고려 건국에 공 세운 사람들한테 줬던 게 바로 역분전이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전시과였어요. 전시과. 전시과는 어, 전지와 시지를 준다고 해서 전시과라고 불렀는데, 이 전지는 밭전자, 그래서 땅 일반 농토를 주는 거고, 시지는 뗄나무 시자를 써서 뗄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을 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줬었죠. 그리고 이 전시과는 시정, 개정, 경정, 전시과 순으로 조금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데, 시정 전시과는 이를테면 인품에 따라서 토지를 다르게 줬어요. 근데 인품이라는 건 너무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시과는 인품이 아니라 관직에 따라 줬는데, 여기는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다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도 땅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 토지가 많이 부족했어요. 전시과 제도의 단점이. 그래서 나중엔 현직 관리, 현직 관리들에게만 토지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지만 몬골 귀족들은 공음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퇴직 이후에도 갖고 있을 수 있는 땅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입니다. 경정전시과가 됐다. 그리고 시험에 가끔 나오는 거, 이 당시 병난도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뭐 아라비아 상인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국제무역하면 병난도, 병난도 하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팔만 대장경, 여러분 잘 알죠? 지금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 몽고 침입 때 강화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강화도. 최후가 정권을 잡고 있을 텐데 왜 만들었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호국 불교라고 해요. 호국 불교. 그래서 당시 이제 불교 사회였으니까, 불교 국가였으니까 부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8만 판의 그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8만 대장경. 실제로 한 8만 개 좀 넘을 거예요. 8만 대장. 그리고 고려시대 하면은 가끔 시험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도자기로. 고려하면 상감청자. 기억해야 돼요. 상감청자. 나중에 여러분 꼭 그림으로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직지심체오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일단 살펴봤어요.